정다각형은 변길이 모두 같고 각 모두 같아야 되죠. 정다면체는 이게 성립해야 돼요. 1번, 2번 모두 다. 각 면의 모양이 모두 합동인 정다각형이며 각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돼요. 1번은 좀 이해가 돼. 정다면체니까 면이 여러 개 있는데 그게 다 합동인 정다각형. 이건 좀 이해가 되는데 이건 뭐야? 라는 거죠. 각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다 동일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건 정사면체 있죠? 정사면체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이 이거 하나, 뒤쪽에 하나. 그러니까 이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3개입니다. 근데 걔뿐 아니라 여기 있는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도 이거 하나, 밑에 거 하나, 3개. 이런 식으로 항상 일정하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운동이든 간에 정다면체라면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 얘 4개. 그럼 이쪽도 4개, 이쪽도 4개, 이쪽도 4개, 이쪽도 4개. 이런 식으로 다 4개씩 모여야 된다는 뜻이야. 그게 다 성립하게 되면 이 도형 우리는 정다면체라고 부르고 정다각형의 개수는 무수히 많습니다. 정3부터 숫자만 다 붙이면 다 정다각형이 돼요. 정백각형도 있고 정천각형도 있어요. 물론 그런 도형은 거의 1에 가깝겠죠. 하지만 정다각형의 종류는 무수히 많은데 정다면체는 딱 5개밖에 없습니다.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5개의 숫자만 정다면체가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겨냥도라는 거는 우리가 입체 도형을 입체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점선 처리한 이런 표현법을 겨냥도로 부르죠. 정사면체는 우리가 많이 보던 겁니다. 약간 이런 모양 많이 보죠? 그치? 많이 보죠? 정육면체 많이 보던 거죠. 주사위 모양. 정팔면체 하갈. 이게 학접기 할 때 하갈하면 이런 모양 나오거든요. 요즘 그런 잘 안 접지만 네. 어쨌든 그런 모양. 사실 이건 뭐냐면 정사각부를 2개 위아래 붙여놓은 형태인데 이게 정팔면체. 정십이면체는 솔직히 말하면 나도 잘 못 그려요. 이거 그리려면 너무 힘들어요. 얘네들은 그리면 너무 힘들어. 실제 얘는 그리랑은 안 하고 그냥 그려져 있는 이게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구나 라는 걸 알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정사면체는 아까 처음에 뭐냐면 정다면체라면 각 면의 모양이 합동인 정다각형이 돼야 되죠. 그럼 정사면체는 합동인 정다각형이 4개 모인 겁니다. 근데 그 정다각형이 뭐냐면 정삼각형이 4개 모여 있는 거예요. 정삼각형이 합동인 정삼각형이 4개. 정육면체는 합동인 정사각형이 6개. 정팔면체는 합동인 정삼각형이 8개. 정오각형은 정십이면체는 정오각형인 합동인 정오각형이 12개. 그 다음에 정이십면체는 합동인 정삼각형이 20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도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각 면의 모양이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삼각형, 정오각형, 정삼각형이 되는데 정다각형의 면의 모양과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는 33345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정사면체부터 정이십면체까지 5개의 입체도형이 존재하죠. 그 5개 입체도형에 숫자가 쓰이는 게 3이 3개, 4가 하나, 5가 하나씩 쓰인다는 얘기예요. 이게 33345 법칙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되죠. 정다면체 면의 모양을 결정하다 보니까 3, 나머지 한 칸에 4, 5 크기 순으로 배열을 하시면 됩니다. 외울 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거 왜냐면 봐봐. 만약에 이 정다면체 그림을 다 보여줘. 다 보여주면서 이 정다면체 한 면의 모양이 무슨 모양입니까? 물어보면 면 모양 보면 되잖아. 이거 정삼각형이네. 얘는 정사각형. 얘는 정삼각형. 얘는 이 가운데 정오각형. 얘는 정삼각형. 보면 알아. 근데 이 그림을 그려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문제 풀 때. 그러니까 그림이 없는 상태로 이 그림을 머릿속으로 떠올리기에는 복잡한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확 떠오르진 않아요. 그럼 그럴 때 면의 모양은 33345 법칙. 근데 쓸 때는 3 건너뛰고 3 건너뛰고 3 한 다음에 나머지 2칸에 숫자 크기별로 4, 5를 쓰시면 이게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삼각형, 정오각형, 정삼각형이라는 뜻이에요. 밑에 또 다시 정다면체를 만들 때는 합동인 정다각형뿐 아니라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같아야 되죠. 그럼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얘는 각각 몇 개인지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세면 됩니다. 얘는 면이 몇 개 모이지? 하나, 둘, 뒤에 3개.
그쵸? 3개 모여요. 얘는 이 꼭지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하나, 둘, 3개 모여요. 얘는 모이는 면의 개수가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이쪽 하나, 4개 모입니다. 얘는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이쪽 하나, 3개 모여요. 얘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5개 모여요.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져서 세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말한 것처럼 그림이 안 그려져 있잖아요. 그림이 안 그려져 있을 거란 얘기야. 그럼 그때는 한 꼭점에 면이 몇 개씩 모이는 거지? 이거를 떠올려서 푼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쓰는 게 33345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에 대한 성질을 물어볼 때는 아까 말한 33345 법칙. 근데 아까 위에는 3 건너뛰고 3 건너뛰고 3 그 빈칸에 숫자 크기별로 4, 5 이랬다면 이제는 3 바로 이어서 3 한 칸 건너뛰고 3 나머지 칸에 숫자 크기로 4, 5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약간 배열이 다릅니다. 요 정도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좀 익힐 때 약간 구분해서 좀 익혀주시는 게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숫자는 33345 법칙. 이게 수학적으로 있는 법칙인가요? 그럴 리 없죠. 그냥 우리끼리 하는 겁니다. 네. 면의 개수, 이건 고민할 게 없습니다. 이건 사실 외울 필요도 없어요. 정사면체 면이 몇 개예요? 4면체니까 4개겠지. 정육면체 6개, 8개, 12개, 20개. 이건 뭐 사실 외울 거는 없습니다. 얘는 그냥 그렇다라는 설명인 것 뿐이죠. 요거 2개, 밑에 2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얘는 따로 외울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얘네 계산할 때 좀 이따 쓰여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모서리의 개수, 이때부터 헷갈리는 거야. 모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개. 그래 보니까 배웠어. 뿔은 모서리 개수가 2n. 귀등은 모서리 개수가 3n. 그치? 공식 적용하면 돼. 근데 얘는 아니잖아, 이제. 이때부터는 뿔이나 기둥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규칙 가지고 또 문제를 다 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일이 또 세야 되는데, 세기는 너무 힘들어, 얘네가. 그래서 외우는 수밖에 없죠. 외울 때는, 자,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살짝 지울게요. 외울 때는 잘 보세요. 숫자를 잘 보세요. 여기 정4면체, 정6면체, 정8면체, 정12면체, 정20면체인데 모서리 개수야. 이거 잘 기억해야 돼. 모서리 개수예요. 모서리 개수. 모서리 개수 잘 보시면 모서리 말고 얘부터 보세요. 꼭지점의 개수. 얘부터. 좀 순서를 바꿔서 할게요.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꼭지점 개수 잘 보세요. 4면체는 꼭점이 4개, 6면체는 8개, 8면체는 6개, 정12면체 20개, 정20면체 꼭점이 12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숫자들 잘 보세요. 뭔가 좀 규칙이 보이지 않나요? 위에 있는 숫자, 아래 있는 숫자 규칙 잘 보세요. 뭔가 보이지 않아요? 약간 억지성이 있지만 무슨 규칙이죠? 정4면체 꼭점 개수는 그대로 4개입니다. 정6면체 꼭점 개수는 8개예요. 정8면체 꼭점 개수는 6개입니다. 정12면체 꼭점 개수는 20개예요. 정20면체 꼭점 개수는 12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4개, 6개, 8개, 12개, 20개. 꼭지점 개수다. 정4면체 꼭점 개수는 4개. 정6면체는 8개. 정8면체는 6개. 정12면체 20개. 정20면체 12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번갈아 가면서. 그럼 좀 외우기 좀 편해진다라는 표현이죠. 그 다음 모서리 개수는 억지로 외워주면 이래. 억지로 외우자면 정3면체 모서리는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림도 편하니까 얼른 세면 돼요. 6개. 그리고는 2배, 복사, 다 더하면 30개, 다시 복사, 이런 느낌이에요. 물론 약간 억지성이 있어요. 처음엔 6개, 이 숫자 보고 그냥 판단하는 거니까. 처음엔 6개, 2배, 복사, 다 더해, 30개, 다시 복사. 얘네들이 같고, 얘네들이 같아요. 저수를 만들 때, 일단 얘는 앞에 거에 2배. 나머지 얘는 이거 다 숫자 3개 더한 것.
다시 복사 이런 느낌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외워도 억지로 외워도 되는데 이걸 자연스럽게 수학적으로 외우는 공식이 있어요. 수학적으로 외우는 공식. 그게 뭐냐면요. 규칙을 잡으세요. 4, 6, 8, 12, 8, 6, 12, 20, 30, 20, 12, 30. 무슨 규칙일까요? 얘네들이 짝이 짚고 얘가 좀 별개예요. 둘이 더하면 얼마죠? 8이에요. 얼마 작죠? 2 작아요. 둘이 더하면 2 작아요. 둘이 더하면 2 작아요. 둘이 더하면 2 작아요. 둘이 더하면 2 작아요. 이게 규칙이에요. 이게 선생님 맞는, 이거는 지금까지 선생님 얘기했잖아. 야, 이거 2배, 이거 6개, 2배, 복사, 다도해, 복사, 이건 내가 만든 거고. 3, 3, 4, 4, 복지 내가 만든 거고. 근데 이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유명한 수학자가 있어요. 오일러라는. 보일러 아니야? 오일러는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가 있어요. 엄청 유명합니다. 이 사람 업적도 엄청 많아요. 근데 이 오일러라는 사람이 만든 법칙이에요. 그래서 오일러의 법칙이라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다면체에서만 성립합니다. 다면체에서 면의 개수에다가 꼭지점의 개수를 더하고 모서리의 개수를 빼면 항상 답이 2가 나온다는 규칙을 이 사람이 찾아냈어요. 다면체에서는. 물론 이건 우리가 정다면체를 배우는데 정다면체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일반적인 다면체에서는 이게 늘 성립합니다. 꼭지점 개수에 면의 개수에다가 꼭지점 개수를 더한 다음에 모서리 개수를 빼면 2가 된다. 이거 써놓으세요. 책에다가. 오일러의 법칙 한 다음에 이거 써놓으세요. 네. 이건 빼고 외우기 더 귀찮으니까. 오일러의 법칙, 이건 개수를 말한 거다. 면의 개수, 꼭지점의 개수, 모서리 개수. 면의 개수 더하기 꼭지점 개수를 해서 모서리 개수를 빼면 항상 답이 2가 나온다. 이게 오일러의 법칙이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 너무 쉽잖아요. 이건 뭐 굳이 우리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죠. 그 꼭지점 개수도 사실은 아까 배웠던 그 규칙대로 처음에 정사면체는 4개 쭉 내려와주고 그 다음에 반대로 X 모양으로 바꿔가서 8개, 6개, 20개, 12개 여기까지는 금방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얘가 좀 외우기가 좀 번잡해요. 잘 안 외워져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 정 12면체 이 면의 개수가 12개야. 꼭지점 개수는 6은 8로, 8은 6으로, 12는 22로, 20은 12로. 서로 이렇게 X함을 반대로 쓰게 있으니까 정시면체 20개. 근데 모서리 개수를 모르겠어요. 이걸 모르겠네. 그럼 아까 좀 식을 세우면 돼요. 면의 개수에 꼭지점 개수를 더한 다음에 모서리 개수를 빼면 2가 나와요. 그 X는 얼마죠? 30.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안 외워도 풀 수 있어요. 물론 외워주면 한 방에 할 수 있는데 안 외운다 하더라도 이 오일러의 법칙을 통해서 충분히 답을 구해낼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쉬우니까. 얘는 비교를 외우기가 쉽거든요. 얘가 좀 복잡해서 그래요. 근데 3개 중에 2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는 오일러의 공식으로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럴 때 써먹으라고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 마지막 전개도, 정사면체 전개는 보통 이렇게 생겼죠? 정육면체는 많이 보던 겁니다. 어릴 때도 많이 보던 거고. 그 다음 정팔면체, 부담스럽죠? 딱 봐도 얘는 부담스럽잖아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얘네들은. 딱 봐도 부담스럽잖아.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럼 나오는 거 뭐가 나오니? 얘는 또 너무 쉬워서 안 나와요. 얘는 또 너무 쉬워서. 그럼 나오는 거는 전개도에서 따라서 나오는 거는 얘네가 나와요. 얘가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저것도 배웠잖아요. 뭐 꼬인위치, 그죠? 평행한 선분, 뭐 이런 거 다 배웠잖아요. 그럴 때, 나중에 이거 정육면체를 모으면, 이게 이런 도형을 모으면 정육면체가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보여주죠. 여기 A, 얘 B. 그럼 여기는 선분 A, B랑 꼬인위치에 있는 선물에게서 몇 개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묻는다든지, 아니면 얘랑 평행한 선물이 어딥니까? 뭐 이런 거 묻는다든지 할 때, 그럼 이 도형이 모이면 이렇게 될 텐데, 여기는 각 꼭지점과 여기 있는 이 점들의 관계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정팔면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이거는 그래요.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움푹 패인 걸 기준으로 얘랑 맞닿아요. 그리고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얘랑 맞닿아요. 뭐 그런 겁니다. 움푹 패인 기준으로 얘랑 맞닿아요. 움푹 패인 기준으로 얘랑 맞닿아요. 움푹 패인 기준으로 얘랑 맞닿고, 다시 얘랑 맞닿아요. 이렇게 맞닿는 겁니다. 그런 규칙이고, 얘도 그래요. 움푹 패인 기준으로 얘랑 맞닿아요. 얘랑 맞닿고, 움푹 기준으로 맞닿고, 이렇게 맞닿고. 그렇게 돼요. 다 맞닿습니다.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 근데 정팔면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 정육면체는 잘 그리죠, 애들이. 근데 정팔면체를 잘 못 그려요. 정팔면체까지는 그릴 수 있어야 돼. 학교 시험에 좀 어렵게 출 때 되면 정팔면체 그림 가지고 문제 푸는 게 나오긴 하거든요. 정팔면체 이렇게 전개 좀 그려놓고 나서 이 정팔면체에서 뭐 이렇게 선분 AB랑 뭐 꼬인위치에 있는 선분을 찾으시오. 그래서 막 보기 막 나와요. 그러면 이 그림을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 되거든? 그래, 어디가 꼬인지 찾을 거 아니야. 위치 AB가 어디로 갔는지 봐서, AB랑 꼬인위치? 얘랑 꼬인위치가 어딘지? 뭐 이렇게 찾아야 된다고. 그러면 이 그림을 이렇게 바꿔놔야 되는데 못 바꾼다는 얘기죠. 근데 첫 번째는 정팔면체 그림 못 그려요. 정육면체는 금방 그려. 이건 금방 그리잖아. 이거 누가 못 그려, 그래? 잘 그리잖아? 정사면체 누가 못 그려? 잘 그리잖아. 잘 그려요. 근데 정팔면체 그리라면 잘 못 그려요. 정팔면체는 막 못 그릴 만한 도형은 아닌데 또 막상 그리면 좀 잘 안 그려져요. 정팔면체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약간 보이지 않는 쪽에다가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점 4개를 찍으세요. 이렇게. 그 보이지 않게 이렇게 대각선의 십자가 모양으로 만나면 교점이 있겠죠? 그 교점에서 약간 대각선 위치로 점 하나, 반대 위치로 점 하나 이렇게 점 찍으시면 돼요. 그 그어요. 이렇게 긋습니다. 이쪽은 겨냥도 긋습니다. 그어요. 긋고요. 긋습니다. 긋고요. 긋고요. 긋고 긋습니다. 이렇게 그려주면 대략 이런 느낌을 그려주면 정팔면체가 만들어져요. 이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알아먹기만 하면 되니까. 다시 정팔면체는 이렇게 약간 십자가 모양으로 점 4개 찍어주고 대충 십자가 모양의 교점이 있죠. 교점을 기도 양쪽에 대칭 관계로 점 2개 이렇게 찍는다. 적당히 찍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 여기는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그냥 평행사면이죠, 사실은. 이렇게 평행사면으로 점선으로. 여기는 이제 실선으로. 근데 앞에 보이는 점들이니까 이거는 점선으로. 얘는 실선으로. 실선, 얘는 점선. 이런 느낌을 그려주면 대략 정팔면체 그림이 그려집니다. 대충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걸 모았을 때, 얘가 어딘지 이제 위치를 잡아주면 되겠죠. 그건 나중에 연습 문제 풀 테니까 그렇게 하죠. 얘는 뭐 굳이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설명드렸지만 이것도 하루 지나면 싹 다 까먹죠. 그러니까 하루 지나기 전에 집에서 잠깐만 조금만 좀 복습 좀 하세요. 알겠죠? 어떤 규칙인지, 모서리 개수 외우기 힘들면 얘네 둘이 다 확실히 외우셔야 돼요. 면의 개수나 꼭점 개수. 근데 면의 개수는 우리가 당연히 아니까 꼭지점의 개수만 구할 수 있으면 돼. 근데 꼭점 개수 아까처럼 내려오고 X3 모양으로 이렇게 바꿨으면 충분히 얘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뭐 모서리 개수는 외워주든지 아니면 그 오일러의 법칙을 이용해서 외우는 방법은 처음에 정사면체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6, 거기 2배. 복사. 앞에 있는 세 개 숫자 더해주고 다시 복사. 이렇게 해주시면 외우는 것도 뭐 할 수 있는데 오일러의 공식을 알아두면 그렇지 않고도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었죠. 자, 다음은 이제 회전체입니다. 회전체는 단어 뜻 그대로죠, 뭐. 회전에서 만들어지는 입체 도형을 줄여서 회전체라 불러요. 그럼 뭘 회전한 거냐면 축이 필요해요. 축이라 불러요.
어떤 축을 기준으로 이 축에다가 내가 평면 도형을 갖다 붙입니다. 이 축에다가 어떤 평면 도형을 갖다 붙여요. 붙여놓고 이 평면 도형을 이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일회전시킵니다. 그럼 얘가 뱅글 들어가면서 만들어지는 도형, 그게 회전체예요. 가끔 우리가 장난삼을 이렇게 많이 하잖아. 이거 뭐 붙여놓고 휙 돌리면 이렇게 되면서 무슨 도형같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회전체. 그러니까 이걸 돌리게 되면 회전체니까 회전하는 모양을 움직이겠죠. 이렇게 가고 뒤에는 원의 형태로. 여기는 대칭 관계로. 좌우 대칭 관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축에다가 직각삼각형 갖다 붙였더니 이런 케이스는 원뿔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 어떤 회전체에다가는 이렇게 직사각형을 갖다 붙였어요. 뱅글 한 바퀴 돌려요. 그럼 위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원의 형태를 만들 테고 아래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원의 형태를 만들 테고 이런 식의 원기둥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럼 이는 원뿔대는 쓰면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이건 원뿔대입니다. 원뿔에 대가리를 친 거. 원뿔대. 원뿔대는 뭘 붙여야 될까요? 사다리꼴을 붙여야 돼요. 돌리면 이런 느낌으로. 돌리면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의 원뿔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축에다가 이렇게 반원 있죠? 반원을 붙여놓고 돌리면 무슨 운동이 될까요? 구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이라는 거죠. 공이 만들어져요. 그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축에다가 직사각형 갖다 붙이고 돌리면 원기둥, 축에다가 직각삼각형 갖다 붙이면 원뿔, 반원 돌리면 구, 사다리꼴 돌리면 원뿔대가 만들어지고 이 축을 우리는 보통 회전에서 만들어지는 축, 회전축이라고 부르며 이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모선이 뭐냐면 모선, 여기 뜻이 있죠? 회전시킬 때 옆면을 만드는 선분. 회전하게 되면 그 옆면이 곡면이죠. 그 곡면이 무수히 많은 선분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됐니? 그게 모선인데 약간 단어를 그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모는 모방, 모조품 할 때 그 모는 가짜를 말하잖아. 모선, 가짜선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기에도 이렇게 약간 위는 빼고 원기둥 모양을 칩시다. 이런 원기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는 시선에서 얘는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보기에는 선처럼 보이죠. 저기 선이 있네? 그럼 막상 가서 보면 선이 아니에요. 곡면의 일부분이잖아. 가짜 선인 거야. 그런 느낌으로 그걸 보통 모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정의는 이거죠. 회전시킬 때 옆면을 만드는 선분. 그게 모선이다라는 표현이고 당연히 밑면이 되겠죠. 밑에 보이는 면. 밑면이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원뿔대. 이거는 앞쪽에서 배운 것처럼 각뿔대, 원뿔대, 뿔대를 처음 배웠기 때문에 이제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원뿔대는 원뿔에 각뿔대랑 똑같아요. 밑면에 평행하게 잘랐을 때 위에 각뿔을 뺀 나머지 아래쪽에 놓여있는 도형이 각뿔대라면 원뿔대도 그래요. 원뿔에다가 밑면에 평행하게 평면을 잘라놓고 위에는 원뿔을 뺀 나머지 부분의 도형이 원뿔대가 된다. 흔히 말하는 원뿔에 대가리를 친 거다. 근데 원뿔대는 밑면이 두 개 나오는데 그 밑면이 합동은 아니고 닮음이에요. 모양은 똑같은데 크기가 다릅니다. 옆면은 이게 옆면이죠. 밑면이 아닌 더. 높이는 두 밑면 사이의 길이. 이렇게. 됐죠? 이건 너무 어려운 문제라 여러분이 하시기 바라요. 자, 회전체의 성질. 회전체의 성질. 회전축의 수직은 평면을 잘랐을 때 단면은 모두 원이고 회전체를 대칭인 축을 포함해서 평면을 자르면 단면은 모두 합동이며 회전축을 대칭축을 하는 선대칭 도형이 만들어진다. 자, 간단한 얘기, 말만 어렵지 간단합니다. 보신 바와 같이 원기둥, 원뿔, 구, 원뿔대가 있어요. 회전체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회전체 축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회전축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회전축을 기준으로 내가 이 입체 도형을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르는 겁니다. 그럼 지금 모양상 보면 회전축이 세로로 세워져 있으면 그 입체 도형을 가로로 자르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로로 톱질같이 잘라냈어요. 이렇게 톱질같이 잘라냈어요. 잘랐을 때 이 잘려진 단면은 항상 원입니다. 근데 원기둥은
어떻게 잘라도 단면이 항상 크기나 모양이 똑같은 합동인도형이 만들어지고, 원뿔은 위에서 자르면 좀 작은 원, 밑으로 가면 갈수록, 밑면 쪽으로 가면 갈수록 큰 원이 만들어지며, 구도 가운데 중심을 통과하는 이 평면으로 잘랐을 때는 가장 큰 원이 되고, 위아래로 가다 보면 천천히 작아지겠죠. 원뿔들도 밑면 쪽이 좀 크고 위에 보이는 면 쪽은 좀 작은 쪽으로 이렇게 좀 작아지는 이런 특징. 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자르든 간에 항상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르기만 하면, 회전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자르는 거고 회전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르기만 하면 회전체는 단면의 모양이 항상 원이다. 아셨죠? 근데 이 구 있죠? 구는 사실 정확히 말하면 관계없어요.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르든 회전축을 포함하게 자르든 이게 삐뚤하게 자르든 항상 단면은 원이에요. 구는 늘 그렇습니다. 왜냐면 규칙성을 통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회전축 수직으로 자르면 단면의 모양은 원이 된다라는 표현이었고, 밑에 있는 건 뭐냐면, 아니 회전축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왜 꼭 옆으로 잘라야 됩니까? 그냥 회전축 방향으로 자르면 안 됩니까? 그걸 말하는 거죠. 회전축 방향으로. 여기 원기둥 있죠? 마치 장작 패듯이. 원기둥은 장작 있잖아요. 위에서 팍 쳐서 쫙 쪼개지면 그 모양이 직사각형이 되죠. 원뿔을 자르면 이등변 삼각형. 뿔을 자르면 원뿔대를 자르면 사다리꼴인데, 이 사다리꼴은 이렇게 어쨌든 사다리꼴이 나오죠. 원뿔대를 자르면 사다리꼴이 나온다. 됐습니까? 네.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근데 끝에 있는 말이 뭐냐면, 생기는 단면은 이렇게 생겼을 때 단면이라는 얘기는 위에서 장작 같은 거 있잖아. 장작의 예를 들어볼게요. 탁 잘랐어. 팍 두 개를 쪼개지지. 쪼개졌을 때 그 잘려진 면을 단면이라 불러요. 단면이 두 개잖아? 딱 펼치면 둘이 무슨 모양이에요? 합동이야. 크기 모양이 똑같다는 얘기죠. 잘리게 되면 왼쪽 오른쪽 왼쪽이 딱 쪼개놓으면 단면의 모양은 합동이 된다는 뜻이야. 그걸 말하는 거고, 회전축을 대칭축을 하는 선대칭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원기둥은 원래는 뭐였었냐면 축에다가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을 붙여서 회전시킨 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나중에는 원기둥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원기둥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를 아까 말한 대로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딱 자르면 단면의 모양은 어떻게 되죠? 이게 단면의 모양이 되지. 아까 원기둥이 이렇게 동그란 식의 원기둥이 있으면 훅 자르면 이게 단면이 돼요. 근데 단면이 알고 보니까 이 왼쪽에 있는 면과 오른쪽에 있는 면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선이 대칭되어 있는 상태. 이 선이 반대쪽으로, 이 선이 반대쪽으로, 이 선이 반대쪽으로. 선을 기준으로, 대칭축을 기준으로 선이 대칭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전축을 대칭축을 하는 선대칭 도형이 만들어진다라고 그냥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좌우가 대칭이다라고 생각하시라는 얘기죠. 아셨죠? 밑에 구는 어느 방향 잘라도 단면이 항상 원이며, 구의 중심을 지나는 평면을 자를 때가 그 단면이 구는 제일 크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읽어보시면, 여기는 딱히 설명드릴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워낙 단순한 내용이라, 아셨죠? 피곤해 보이시나요? 격하게. 잠깐 오셨다 합시다. 네, 다음 다면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구하시오. 삼각뿔은 오면체인가요? 거기 숙제 안 했어요. 아, 이건 숙제였나요? 네. 아, 이건 좀 숙제였죠. 그렇죠. 저번에 다면체까지 했으니까. 그럼 이왕 한 김에, 네, 이거 답은 구해봅시다. 삼각뿔은 오면체입니까? 뿔의 면과는 공식이 뭐였나요? n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삼각뿔에다가 n에다가 1 더하면 4면체지 5면체가 아니죠. 이건 틀렸고요. 육각뿔대, 뿔대잖아. 옆면 모양은 직사각형이다. 그럴 리 있나요? 기둥이 아닌 이상은 직사각이 안 나오죠. 칠각기둥은 밑면이 1개이다. 2개죠. 위아래 2개. 팔각뿔의 옆면 모양은 삼각형이다. 뿔이니까 옆면은 삼각형이 맞겠죠. 4번이 정답일 테고. 오각뿔대 두 밑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가요? 합동은 아닙니다. 네, 크기가 다르죠. 네. 자, 이런 식의 도형이었고, 이런 것들. 740번. 두 밑면이 서로 평행하답니다. 그리고 옆면 모양이 사다리꼴이에요. 뭐라고 의심해야 되죠? 뿔대,
근데 11면체래. 뿔 때는 그 면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 m 플러스 위아래 두 개. 그렇죠? m 플러스 2. m 플러스 2가 11이 돼야 되니까 n 값은 9. 그죠? 구각뿔대가 정답이죠.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게 오늘 배웠던 정답면체입니다. 정답면체. 설명 옳은 것.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 같다. 맞는 말이죠? 정삼각형이 이루어진 정답면체는 세 가지다. 맞습니까? 3, 3, 3, 4, 5 법칙. 3이 3개잖아. 정삼각형이 이루어진 동은 3개가 맞아요. 누구죠? 정사면체, 건너뛰고, 정팔면체, 건너뛰고, 정이십면체. 지금 정육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정답면체는 한 가지다. 3, 3, 3, 4, 5 법칙은 면의 그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인 동시에 그 다각형의 모양을 결정하죠. 3, 3, 3, 4, 5 중에 6이 있나요? 없어요. 육각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답면체는 없습니다.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중에 하나가 있지 정육각형은 없어요. 이것은 틀렸다. 됐죠? 기억, 니은이 맞는 답이 된다. 이런 표현인 거고요. 그 말한 것처럼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공식 아니면 저 위에 썼던 개수 이런 걸 보고 판단하는 문제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 해드릴 게 별로 없어요. 네, 별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 당황스럽죠. 정육면체의 전개도입니다. 근데 A와 겹치는 꼭지점을 모두 구하랍니다. A랑 어디가 겹치지? 이제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이거는 안 모아도 알 수 있어요. 여기 움푹 들어가는 부분을 기준으로 A와 누가 겹치죠? C가 겹칩니다. 됐나요? 그럼 A가 C가 겹치고, 그럼 또 A랑 겹치는 게 이쪽 움푹 들어간 부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두 칸 가서 A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두 칸 가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K랑 다시 A가 겹쳐지고 C랑도 겹쳐지죠. 그래서 A랑 포개어지는 꼭지점은 K랑 C가 된다가 되겠죠. 근데 밑에 있는 거는 안 만날 거 아니에요. 위로 가잖아. 얘네들은 전부 다 위로 가는 면들이고 얘네는 다 밑으로 가는 꼭지점들이기 때문에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서만 보고 아래서만 보면 서로 꼭점이 만나는 것들을 찾아보니 A랑 겹치는 거는 C 아니면 K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실제로 도형을 만약 모으면 어떤 모양이 됩니까? 뭐 이런 거를 좀 알 필요도 있어요. 실제로 모으면 어떤 모양이 되나요? 말한 것처럼 움푹 들어가고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모이고 그렇죠? 얘도 움푹 들어가고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모이고 그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모양을 만들면 돼. 이렇게 모양을 만드세요. 정육면체 모양을 이렇게 만드세요. 만들어 놓고 이제 꼭지점을 채워 넣습니다. 꼭지점. 뭐 예를 들어 그럼 제가 뭐 어디 뚜껑을 두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본인 여러분이 원하는 데다 두시면 됩니다. 만약 여기를 밑에 보이는 면으로 뒀다 칩시다. BEHM BEHM 이렇게 뒀다 칩시다. 그럼 아까 말한 대로 B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B에서 올라가죠. 여기 A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B에서 여기 올라가잖아요. B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면이 세워지니까. 그럼 B에서 다시 올라가서 C가 만들어지죠. 아까 말한 대로 A와 C는 같은 점이에요. 그 다음은 다시 A 옆에 누구 있나요? N이 있죠. A 옆에 N, 그 다음에 M 위에 N,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N과 누가 포개해주죠? L. A랑 다시 누가랑 포개해주냐면 K.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이쪽은 E 위로 누가 가죠? D가 가요. E 위로 D. 여기는 H 위로 G. 근데 D랑 누가 포개지나요? F.
다음 G랑은 I가 포개지죠? F는 다시 노랑 포개지나요? J.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그럼 다 됐네요. 다 표현한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선분 AB랑 꼬인위치에 있는 모서리를 찾으시오. 이런 문제 나오면 이제 AB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그럼 얘는 이제 꼬인위치는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 것. 어디 있나요? 예. 그리고는 이렇게 있죠. 이렇게 네 개가 A, B랑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는 꼬인위치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그림 찾아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랬고요. 네. 일단 이 정팔 메토드 해봐야 되는데 일단 쟤는 여러분 과제로 일단 다 하게 되면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 이런 것들 너무 뻔한 문제들이에요. 누가 봐도 뻔한 그냥 네. 재밌게 그냥 재미삼아 한번 풀 수 있는 그냥 뻔한 문제들. 뻔합니다. 안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뻔해서 그래요. 마땅히 대단할 게 없어서. 그러니까 776번 문제 이것도 사실 할 필요는 없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너무 막 건너가다 보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다리꼴을 이렇게 L에 대해서 회전해서 만들어진 회전체는 원뿔대겠죠. 걔를 회전축 원뿔대를 그 입체 도형은 원뿔대요. 그 원뿔대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을 잘라요. 그럼 무슨 도형이 나오죠?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을 자르면 축을 기준으로 좌우 선대칭 도형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포함해서 자르면 선대칭, 수직으로 자르면 무조건 원이죠. 그럼 이렇게 선대칭이니까 이런 식의 합동인 도형이 옆에 갖다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느낌. 그때 생기는 단면의 넓이를 구하시오. 무슨 도형이죠? 사다리꼴이에요.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은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하시면 단면의 넓이가 나오겠다.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이에요. 처음 배우는 내용이 아니고. 설마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을 까먹은 아니겠죠? 가끔 물어봐. 사다리꼴 넓이 죽는다. 물어볼 게 따로 있지. 자, 이런 거 한번 읽어봅시다. 맞는 거와 틀린 걸 고르시오. 원뿔, 원기둥, 구는 모두 회전체이다. 맞고요. 평면 도형을 회전시킬 때 축으로 사용한 직선을 이거는 오탄 거 같죠? 네, 설마 이런 말장난 안 되는 거 이런 거 써놓고 맞냐 안 맞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오탄 거 같으니까 최전축이 아니잖아. 회전축인데 이러지 마시고 오탄 거 같아요. 이게 맞다. 회전축이다. 3번 회전체의 옆면을 만드는 선부를 높이려 한다. 뭐라 그러죠? 회전체의 옆면을 구성하는 거. 실제로 보기에는 선처럼 보이지만 가서 보면 그러니까 선이 아닌 곡면의 일부분. 이걸 뭐라 부른다고 그러죠? 모선. 높이가 아닙니다. 높이는 두 밑면 사이의 길이. 그게 높이죠. 3번 틀렸고요. 4번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을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은 모두 합동이다.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을 자르면 좌우가 합동인 도형이 만들어진다. 아니 딱 자르면 말을 잘못했죠. 회전축을 딱 자르면 장작 딱 쪼개주면 단면이 두 개 나오죠. 그 두 개는 서로 합동이다. 5번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을 자르면 단면 모양은 모두 원이다. 네, 맞는 말이다. 틀린 답은 3번이 틀렸다. 였고요. 자, 이제 그 내용을 통대로 여기 있는 연습 문제를 가볍게 이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뒤로 갑니다. 다음 시간 수업을 좀 해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까지 하면 이제 진도는 마무리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쎄 다른 어떤 학원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방학 끝나면 바로 시험 대비입니다. 마음은 그래. 근데 학원의 시험 대비라는 게 기준이 뭐냐면 주말에 나오냐 안 나오냐를 보통 학원의 시험 대비 기간을 보거든요. 근데 바로 이러면 주말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시험이 이제 여기 진도가 딱 끝나는 수준과부터는 마치 시험을 시험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때부터는 단원 파악도 할 거고 그때부터는 매주마다 테스트 볼 거고 매주마다 본 테스트에서 결과가 안 좋으면 수업이 없는 날
가능하면 그날. 근데 그날이 이제 여러분 이제 수업이 저녁 시간 걸려있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가 안 되면 수업이 없는 날, 혹은 안 되면 그 줄 넘기기 전에 뭐 주말에 불러서 제 시험을 볼 테니까 그 주에 배운 거든 꼭 매번 한 번씩의 평가가 있게 되고, 그 평가는 시간을 잽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는 얘기죠. 그냥 뭐 던져주고, 야, 풀어. 그래서 막 1시간 걸리든 2시간 걸리든 막 풀어놓고서 나중에 채점 이게 아니고, 시간을 딱 문제의 개수와 그다음 난이도에 따라서 시간을 딱 정해놓고, 시간 안에 풀 수 있는지를. 근데 초반에 아직은 당장 여러분 시험은 아니잖아요. 초반에는 시간을 좀 넉넉히 드릴 거예요. 막 빠듯해가지고 막 풀다가 뭐 시험 본 애들이 전부 다 뭐 시험 봤더니 막 거의 대부분이 시간을 다 못 풀고 다 부럽게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고, 웬만해서는 다 시간에 풀 수 있을 정도 시간을 주고, 그 회차가 자꾸 지속이 되면 지속될수록 이제 시간을 계속 줄일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시험 볼 때 학교 시험 보통 한 45분 주거든요. 중학교 시험은 45분 시험 주는데 그 45분 중에 5분은 마킹해야 되잖아. 필요하면 뭐 검사도 해야 되겠지만, 어찌 되었든 나중에는 목표는 학교 시험보다 좀 어렵게 이제 보통은 학원 시험은 보통 나가요. 초반에는 안 어려운데 가면 갈수록 아무래도 난이도가 높아가겠죠. 앞에서 연습 계속 해왔으니까. 그래서 뒤로 가면 갈수록 학교 시험보다 어렵게 출제할 텐데, 그러면 보통은 학원에서는 한 30분 기준으로 테스트를 마무리해야 돼요. 학교 시험 문제나 개수에 맞춰서 내기를 하되 난이도 좀 더 높은데 30분 안에 딱 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시험 보기 전까지 시험 준비를 할 테니까, 다음 주까지 해서 이 진도를 마무리한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공부하실 텐데, 여기 있는 파트는 여기 초등학교 때 했었던 거예요, 사실은. 초등학교 때 뭐 했었냐면, 뭐, 입체형의 건널비, 뭐, 부피, 기억나죠? 그런 거 했었던 거야. 그 부분 다시 연습하는 거예요. 생소한 파트는 아니야. 근데 대신 조금 이제, 중학교 개념이 포함되면서 안 나왔던 동의는 뿔대라든지, 그 다음 파이라는 기호를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이 있어서 그렇지, 전혀 모르는 내용은 아닙니다. 첫 번째, 기둥의 건널비. 기둥이에요. 건널비와 부피를 구하는데, 건널비는 그 입체둥의 표면에다가 색칠을 하죠. 그 색칠한 양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피는 그 입체둥 안에다 물을 채워요. 채워진 물의 양을 구하는 게 부피인 거죠. 건널비는 표면에다가 그 표면의 넓이, 그 다면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 다각형의 넓이를 이제 계산해서 더하는 건데, 기둥 같은 경우는 보신 바와 같이 밑면이 두 개가 서로 합동이고, 펼치면 크기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계속 직사각형이 옆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건 아주 쉬워요. 원래 기둥은 지금은 사실은 이게 사각기둥이라고 그렇지, 오각기둥, 육각기둥 되게 되면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삼각기둥도 마찬가지고. 근데 기둥은 어쨌든 크기는 위, 아래, 좌우, 앞뒤, 이건 육면체일 때고, 이렇게 삼각기둥 같은 경우는 이렇잖아요. 삼각기둥은. 이건 위, 아래는 성립하는데 앞뒤, 좌우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 육면체니까 앞뒤, 좌우가 있는 거지. 이렇게 삼면체일 때는, 삼각형일 때는, 삼각기둥일 때는 앞뒤, 좌우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건널비를 구할 때 핵심은 기둥일 때는 밑면이 위아래 합동인 게 두 개 있죠. 일단 밑넓이를 구해요. 밑넓이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이게 뭐죠? 밑면의 넓이가 됩니다. 밑면 전체 넓이. 그러다 더하기, 밑면을 계산했으니까 이제 옆면 계산해야 되죠. 그래서 옆넓이. 이게 기둥의 건널비 구하는 공식이에요. 책에 나온 것처럼 밑넓이 구한 다음에 곱하기 2에서 밑면 전체 넓이를 계산해주고 옆면의 넓이를 구해서 옆넓이를 구한다라는 건데, 근데 문제는 옆넓이를 구할 때 하나씩 쪼개서 계산하면 어렵다는 얘기죠. 귀찮기도 하고. 근데 펼쳤더니 이런 동이 나와요. 그럼 이게 밑면이 되고, 이게 옆면이 돼. 옆면을 보니까 무슨 동이냐면, 직사각형이에요. 그럼 직사각형 넓이 구하려면 가로와 세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가로는, 잘 보세요. 세로는 쉬워요. 세로는. 이 기둥의 높이가 됩니다. 높이. 그게 세로예요. 가로는 얘를 다 더하는 거죠. 제가 누구예요, 근데? 얘가 누구야? 여기예요. 봐봐. 얘. 네 개의 모서리. 여기를 말해요. 그럼 결국은 가로의 길이는 그럼 밑면의 둘레를 말해요.
여기서요. 밑면의 둘레.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밑면의 둘레. 이게 공식이야. 이거 왜 이렇게 잘 기억해야 되냐면 이게 지금은 각기둥을 배우잖아요. 밑에 보면 원기둥이 나와요. 원기둥의 건널비가 똑같아. 밑면 두 개 넓이. 근데 밑면이 원이네? 원넓이. 밑넓이는 원이죠. 원넓이 곱하기 2. 그 다음에 펼치면 직사각형인데 직사각형 세로 길이는 높이 값이 되고 가로 길이는 이 밑면의 둘레 길이와 같다. 밑면의 둘레. 원둘레. 원둘레 구하는 공식은 식은 2파이R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본다면 그냥 지름 곱하기 파이죠. 지름에다가 파이 붙인 다음에 곱하기 높이 하게 되면 옆넓이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위아래 밑넓이 또 파이R 제곱 원넓이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위아래 밑넓이 합이 나타난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 뭐 구해보시오. 잠깐 뭐 연습 좀 해본다면 자 건넓이를 구하세요. 그러면 이게 뭔지 어떤 둥인지 어떤 입체둥인지 봐야 되는데 기둥이네요. 기둥의 건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쉽다. 밑넓이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한다. 더하기 옆넓이 구한다. 이렇게 한다. 이게 근데 큰 포맷이라는 얘기죠. 큰 포맷부터 잡아주고 나서 밑넓이는 사다리꼴이네? 사다리꼴 넓이 계산해야 돼요. 윗변 여기 4입니다. 아랫변 8 높이 3 나누기 2 이게 사다리꼴 밑넓이 구했죠. 근데 곱하기 2가 있대요. 곱하기 2 더하기 옆넓이는 펼치면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근데 세로는 높이 값이 된다. 이 사각기둥의 높이는 7이 된다. 그러면 가로가 필요한데 가로는 밑면의 둘레가 된다. 밑면의 둘레.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8 밑면의 둘레다. 괜찮죠? 합치면 20 곱하기 7 이걸 다 더하면 전체 건넓이가 나온다. 계산을 여러분이 하시고 두 번째 얘 펼치면 이런 모양이다. 옆넓이 하나 그 다음에 밑넓이 원 하나. 근데 밑넓이는 반지름이 4짜리인 원넓이니까 4, 4 16, 8 근데 똑같게 두 개 곱하기 2 더하기 옆넓이는 세로가 기둥의 높이 9가 된다. 가로는 여기 둘레 원둘레 지름 곱하기 파이 8파이 더하기 8파이 곱하기 9 이 정답은 이거는 32파이 더하기 72파이 합치면 104파이 이렇게 된다. 초등학교 때 배운 건데 일단 밑넓이 이 바닥에 이게 약간 느낌이 강의실이 직육면체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에 물 채울 거야. 그 물 채울 때 어떻게 채워요? 물을 쫙 부으면 바닥에 물이 쫙 깔리죠. 밑넓이만큼 물을 채우겠다는 얘기죠. 근데 그 밑넓이만큼 높이를 쭉 끌어올릴 거 아니야. 그 밑넓이 높이가 부피예요. 그럼 원기둥도 다를 게 없잖아요. 밑넓이, 원넓이 곱하기 높이. 이 공식 외우지 마세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밑넓이 곱하기 높이인데 뭘 굳이 외워. 뭐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풀어보세요. 그러면 부피를 구하세요. 오히려 건넓이보다 부피가 더 쉬워요. 기둥은. 밑넓이가 사다리네? 4 더하기 8 곱하기 높이 3 나누기 2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러면 답이 돼요. 뭐가 어렵습니까? 밑넓이 사다리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사다리꼴 밑넓이 나왔고 곱하기 높이만큼 하면 이게 넓이가 그러니까 부피가 되겠죠. 그 다음에 824번 밑넓이 원넓이 아닌가요? 원넓이 55 25파이 곱하기 높이 이게 답이네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 그래서 오늘 집에서 가서 과제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일단 여기까지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일단 뿔 안 배울 시간 일단 놔두고 9 놔두시오. 어디서까지 하냐면 여기 32 여기 846번부터 여기까지예요. 813번. 뒤는 아직 안 했으니까 813번까지. 여기. 번호 틀려요? 874
873. 네. 화요일까지 거의 과제니까 네, 잘 마무리해 오시고 네, 고생들 많으셨어요.